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한을 침공한다. 북한 방송국 직원이 본 충격적인 원고 한 장. 이 남자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을 결심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정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우연히 본 그 한 줄의 문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2024년 10월 어느 차가운 새벽 나 박성호는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 기술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40대 직원이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북한에서 중앙방송국 직원이라는 것은 특권층에 속한다는 의미였으니까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온 지 15년 나는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송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주체사상 학습을 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실을 되새기며 방송이 차질 없이 나가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아내 순이와 고등학생인 딸 은별이가 아직 잠든 평양 시내 아파트를 나섰다. 10월의 평양은 벌써 제법 쌀쌀했고 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전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면서 나는 오늘 저녁 배급소에서 받아올 쌀 배급표를 확인했다. 요즘은 배급이 그나마 나아져서 한 달에 한 번은 제대로 된 쌀을 받을 수 있었다. 방송국 직원이라는 신분 덕분이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1층 로비에는 보이부 요원들이 서성이고 있었고 경비 검색이 평소보다 2배는 더 철저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2층 기술부 사무실로 올라갔다. 동료 김철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성호 동무, 오늘 특별 방송이 있다는 소문 들었소? 리춘희 아나운서께서 직접 낭독하신다고 하던데. 리춘희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이자 중요한 국가 발표가 있을 때만 등장하는 그 전설의 인물. 그녀가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핵실험 발표, 미사일 발사 성공 또는 중대한 당 정책 발표.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궁금증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8시 긴급 방송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술 인력은 대기 명령이 떨어졌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책상으로 갔다. 송출 시스템 점검, 음향 장비 확인, 조명 테스트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다.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이며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다. 오후 2시쯤 3층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동료 기술자 2명과 함께 장비를 챙겨 3층으로 올라갔다. 스튜디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메라 3대가 리춘희 아나운서가 앉을 책상을 향해 설치되어 있었다. 보이부 요원 5명이 스튜디오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음향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며 조정실과 교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이런 중요한 방송에서 기술적 실수라도 나면 그것은 곧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자칫하면 수용소행이었다. 리허설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스튜디오 뒤편 소품실에서 예비 마이크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앞에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조연출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벽 쪽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리춘희 아나운서가 손에 든 원고 몇 장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조연출이.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리춘희 아나운서께 건네려는 순간 내 눈이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스쳐 지나갔다. 친애하는 공화국 인민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은 참을 수 없는 도발에 직면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반공화국 전단을 살포하는 중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쟁 행위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 인민군은 오늘 자정을 기해에 정의의 보복 작전을 개시할 것입니다. 남조선 전역에 대한 전면적 군사 타격이 시작됩니다. 내 손이 떨렸다. 전쟁 남침 자정부터 오늘 밤 8시 방송이라면 그로부터 4시간 후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동무 조연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원고를 내밀었다. 리춘희 아나운서가 차갑게 나를 쳐다봤다.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알아챘을까?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기술부 동무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시오. 조연출의 경고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소품실로 향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방금 본 그 몇 줄의 문장으로 가득했다. 무인기, 나만의 도발, 전면 공격?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소품실에서 마이크를 찾는 척하며 나는 깊은 숨을 몇 번 내쉬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전쟁이라니. 정말 전쟁을 한다는 건가? 그런데 이상했다. 나만이 정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었다. 평소라면 즉각 비상, 경보가 울리고 거리마다 방송이 나가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평양은 지극히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는 생각을 했다. 설마 이것이 거짓말은 아닐까? 나만의 도발이라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 당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5년간 방송국에서 일하며 나는 많은 것을 봐왔다. 편집되는 뉴스, 가공되는 통계, 조작되는 현장, 영상들. 처음에는 나도 그것이 당의 위대한 선전 사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기술부 선배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이상한 말들을 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자유롭게 정보를 본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보위부에 끌려갔고 우리는 그가 반동분자였다는 통보만 받았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만약이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남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의미였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내 가족도 내 딸도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집에 갈 수 없었다. 저녁 8시 방송 송출을 위해 대기해야 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 다시 조정실로 올라갔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1시간 후면 방송이 나간다.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후면 성우 동무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소? 동료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만약 이것이 조작된 도발이라면 나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어떻게든 저녁 8시 방송이 시작되었다. 리춘희 아나운서의 엄숙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나는 조정실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나만의 무인기 도발, 전단 살포, 우리의 정의로운 보복,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방송이 끝나고 조정실은 술렁였다. 동료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드디어 남조선 괴뢰들을 응징하는구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자정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는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애매한 발표만 나왔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용기를 내어 중국 출장 경험이 있는 선배 기술자를 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성우, 자네도 느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과 밖의 세계는 다르네. 내가 중국에서 몰래 본 남한 뉴스에서는 무인기 같은 건 한마디도 없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계획된 도발이었다. 남한이 먼저 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딸이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몇 개 안 되는 불빛들이 깜빡였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 40년을 살았다. 당을 믿고, 수령을 믿고, 체제를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탈북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지금껏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탈북자들은 배신자였고 반역자였다. 우리는 그들을 경멸하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탈북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알았다. 이 정보를 남한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거짓 도발이라는 것을, 북한이 계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평양 한복판에 있고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게다가 나는 방송국 직원이라 감시가 더 심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 접경 지역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여행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평양 주민, 특히 방송국 직원이 함경북도나 양강도로 간다는 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방송국에서 함흥의 지방 방송국에 기술 지원을 보내기로 했다는 공지가 떨어진 것이다. 함흥은 함경남도의 중심 도시로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국 국경까지 그나마 가까웠다.
나는 즉시 자원했다. 성우 동무가 자네는 평양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소? 부장이 의아하게 물었다. 나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부장 동무, 저의 고향이 함흥입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흥 지원도 하고 어머니도 뵙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내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부장은 내 인사 기록을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는 고향이 함흥으로 되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함흥에서 몇 년 산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렇다면 당 비서실에 승인을 받아오시오. 일주일 정도 다녀올 수 있을 것이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승인을 받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나는 탈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인가? 나는 탈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없었다. 북한에서 일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감시되었다. 방송국 직원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오직 과거에 들은 소문들과 단편적인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돈이 필요했다. 나는 몇 년 전 중국 출장 때 받았던 위안화 몇 장을 찾아냈다. 당시에는 기념품처럼 간직했던 돈이 이제 내 생명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옥수수, 과자와 사탕을 조금 챙겼다. 더 챙기면 의심을 살 것 같아 최소한만 준비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이었다. 순이와 은별이를 어떻게 하지?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다. 함흥 출장은 나 혼자만 갈 수 있었고 가족을 동반한다는 것은 곧바로 의심을 살 터였다. 게다가 탈북 과정은 위험했다. 아내와 딸을 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정치범 가족으로 낙인 찍혀 수용소로 갈 것이다. 3대가 처벌받는 연좌제. 나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내가 남한으로 가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남한 정부에 내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요청한다. 국정원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순이에게 평범하게 말했다. 내일 함흥 출장 가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머니 산소에도 들러요.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오래오래 바라봤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은별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은별아, 네, 아빠가 출장 다녀올 텐데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빠 빨리 다녀오세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은별이는 의아해하며 아빠,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빠가 은별이 많이 사랑한다고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평양역에서 함흥행 기차를 탔다. 기차는 낡았고 느렸다. 평양에서 함흥까지는 약 6시간이 걸렸다. 창밖으로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다. 황량한 들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 수척한 사람들. 이곳이 우리가 지상낙원이라 부르는 나라의 실체였다. 함흥에 도착해서 나는 지방방송국에서
이틀 동안 기술 지원 업무를 했다. 송출 장비를 점검하고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했다. 모든 것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나는 방송국 숙소를 빠져나왔다. 잠깐 시내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숙소 관리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섰다 하지만 나는 시내로 가지 않았다. 미리 알아둔 함흥역으로 향했다. 거기서 나는 청진행 기차표를 샀다. 청진은 함경북도의 도시로 중국 국경과 더 가까웠다. 여행증 보여주시오. 매표원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가짜 여행증을 꺼냈다. 출발 전에 방송국 내부에서 알게 된 위조 전문가에게 거금을 주고 만든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라는 말만 나눴다. 함흥 기계 공장 출장. 매표원이 여행증을 살펴봤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3호 칸 17번 좌석표를 건네받는 순간 나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청진행 기차는 더 낡았고 더 느렸다. 거의 12시간이 걸렸다. 중간중간 검문이 있었다. 보안원들이 차량을 순회하며 신분증과 여행증을 검사했다. 나는 매번 가슴을 졸이며 서류를 내밀었다. 다행히 모두 통과했다. 청진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다. 나는 역 근처 허름한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묵었다. 좁고 더러운 방이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청진에서 국경도시 회령까지는 또 다른 여정이었고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회령행 버스를 탔다. 이번에는 검문이 더 심했다. 국경지역으로 갈수록 통제가 강화되었다. 버스에서 2번이나 짐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내 배낭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방송국 기술도구 몇 개와 옷까지 그리고 약간의 식량뿐. 회령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나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국경 지역의 상황을 파악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강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경비였다. 국경 경비대가 삼엄했고 곳곳에 초소가 있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장마당 상인들은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경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에게 위안화 몇 장을 슬쩍 쥐어주며 물었다. 강을 건너려면 어디가 좋소? 여성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다. 한참을 나를 관찰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류 쪽 5킬로 지점 거기.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하오. 하지만 물이 깊으니 조심해야 하오. 그리고 여성은 주변을 살피고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중국 쪽에도 경비가 있소.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이리로 송환되오. 조선족 마을을 찾아가시오. 거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위안화 몇 장을 건넸다. 여성은 그것을 재빨리 치마 속에 감췄다. 그날 밤 나는 회령 외곽으로 향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여성이 알려준 하류 지점을 찾아 강변으로 내려갔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강물 위를 스쳤다. 물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다. 나는 경비대 순찰 패턴을 1시간 동안 관찰했다. 약 20분 간격으로 순찰이 지나갔다. 그 사이 틈을 노려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잡히면 총살이다 하지만
건너가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깊었다. 10월 말의 두만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다. 배낭이 물을 먹어 무거워졌지만 놓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내가 조선중앙TV에서 일했다는 증거물들이 있었다. 신분증, 방송국 출입증, 그리고 몰래 가져온 내부 문서. 몇 장 이것들이 없으면 남한에서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다리에 쥐가 났다. 패닉이 밀려왔다. 익사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뒤돌아가면 죽음이고 앞으로 가야만 삶이었다. 나는 아내와 딸이 얼굴을 떠올렸다. 은별아, 아빠는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너희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젖은 몸으로 풀밭에 쓰러져 한참을 헐떡였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0월 말밤이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배낭에서 여벌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옷도 반쯤 젖어 있었지만 그나마 나았다. 이동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동쪽으로 조선족 마을이 있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2시간쯤 걸었을까? 멀리 불빛이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접근했다. 한밤중이라 대부분이. 집은 어두웠지만 한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두드렸다. 이번엔 더 크게 누구요? 안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저는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성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또 왔구만. 들어오시오. 여성은 나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온돌방이었다. 나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뻔했다. 젖은 옷 벗고 이것 입으시오. 뜨거운 물 줄 테니 마시고. 여성은 남자 옷 한 벌을 건넸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따뜻한 숭늉을 마시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소. 나도 옛날에 거기서 왔소.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넘어와서 여기 정착했지.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소.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졌소. 여기도. 오래 있으면 안 돼. 내일 아침 일찍 옌지영 길로 가는 버스 타시오. 거기 가면 탈북자들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어. 브로커요? 그래, 돈 받고 한국까지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오. 여성은 종이에 옌지에 한 교회 주소를 적어주었다. 여기 가시오. 김 목사라고 탈북자들 많이 도와준 분이요. 내 이름 대면 도와줄 거요. 나는 그 종이를 소중히 배낭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방 한켠에서 잠을 잤다 하니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북한에서 내 부재가 발각되었을까? 순이와 은별이는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새벽 여성은 나를 깨워 간단한 아침을 먹였다. 옥수수죽이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돈은 있소? 위아나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론 부족할 거요. 브로커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오.
여성은 자기 주머니에서 위안화 몇백 위안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받으시오. 나도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소.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요. 나는 여성에게 깊이 절했다. 이 낯선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천사였다. 버스를 타고 옌지까지는 4시간이 걸렸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국의 풍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자유롭게 대화했다. 이것이 바깥 세상이구나. 우리가 제국주의의 지옥이라 배웠던 곳이 실은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곳이구나. 옌지에 도착해서 나는 여성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다. 작은 교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저 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왕 여사님 소개로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제가 김 목사입니다. 왕 여사님이 연락했더군요.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교회 지하에는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더 있었다. 20대 여성 둘, 30대 남성 하나.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다음 주에 브로커가 당신들을 데려갈 겁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라오스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 정부와 연락해야 합니다. 매우 긴급한 정보가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정보인데요? 나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 도발을 만들어서 남침하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조선중앙TV에서 일했고 그 방송 원고를 봤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김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증거도 있습니다. 나는 배낭에서 방송국 출입증과 내부 문서들을 꺼냈다. 김 목사는 그것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 목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다. 10분쯤 후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한국 국정원 중국 지부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그쪽 사람이 올 겁니다.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드디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밀려왔다. 국정원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 다음 날 오후 교회에 2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과 50대 조선족. 그들은 나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다. 박성호 씨 맞습니까? 한국인이 물었다. 표준어였다. 15년 만에 듣는 남한 사람의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국정원 중국지부 김요원입니다. 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리춘희 아나운서의 원고, 무인기 도발 조작, 자정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군사작전. 김요원은 녹음기를 켜고 내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증거 자료는 있습니까? 나는 배낭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방송국 출입증, 내부 업무 지시서,
그리고 리허설 때 몰래 찍은 사진 한 장 흐릿했지만 리춘희 아나운서와 원고가 보였다. 김요원은 조선족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부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조선족이 물었다. 선생님이 본 그 방송 이후 실제로 군사 행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방송 후 며칠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계획이 연기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거나. 김요원이 내 말을 받았다. 북한이 남침을 실제로 실행할지 아니면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계획된 도발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족 순위와 은별이 저의 아내와 딸이 평양에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발각되면 알고 있습니다. 연자제로 인해 가족이 위험합니다. 김요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평양에 있는 가족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요원은 잠시 망설이다. 계속 말했다. 선생님이 가진 정보의 가치가 충분히 크다면 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가족 구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한국으로 빠르게 이송하겠습니다. 일반 탈북 루트가 아니라 우리 쪽 특별 루트를 이용할 겁니다. 며칠 안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사흘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국정원의 특별 루트는 놀라웠다.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받아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직접 입국했다. 마치 영화 같은 일이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들었다. 공항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명의 국정원 요원이 나를 차에 태웠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건물로 향했다. 국정원 안가부라고 했다. 거기서 나는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조사가 이어졌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다.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방송국에서의 15년, 그날 본 원고의 내용, 탈북 과정, 모든 것 조사를 주도한 것은 박 차장이라는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날카로웠지만 공정했다. 박성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요? 네, 북한이 실제로 거짓, 도발을 계획했는지 그것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확인 중입니다. 며칠 후 박 차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성 정보와 통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생님 증언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북한군의 비정상적인 이동, 특정 부대의 긴급 동원령, 그리고 중국 접경, 지역의 이상 징후들 모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점과 일치합니다. 박 차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또한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보위부가 실제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작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내가 헛되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박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사안이라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음 날 나는 청와대로 향했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그곳에 내가 직접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증언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모든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박성호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을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가족 생각뿐이었다. 대통령님, 제 가족은 구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받고 국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평양 내부의 인물을 구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우리가 이번 정보를 활용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박 선생님 가족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논의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저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내 가족의 운명이 이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차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박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직접 언론에 나가서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 이슈가 되고 북한도 함부로 선생님 가족을 건드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면 북한도 함부로 못합니다. 정치범 가족을 공개 처형하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요. 나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그게 맞는 방법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밤 나는 국정원이 마련해준 안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것이 자유의 세계구나. 하지만 내 가족은 저 어두운 북쪽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다. 박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15년간 근무한 기술부 직원 박성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계획된 전쟁, 도발 음모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날 본 원고의 내용, 거짓 무인기 도발, 남침 계획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북한은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전쟁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의 아내 한순이와 딸 박은별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을 알게 된 북한 당국이 그들을 정치범으로 몰아 수용소에 보낼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의 계획된 전쟁 도발, 거짓 무인기 사건, 탈북 방송인의 충격 폭로 같은 헤드라인이 세계를 뒤덮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자제를 요구했다. 국제적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박 차장이 안가로 달려왔다. 박 선생님, 가족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중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압박을 가했고 선생님 가족을 제3국으로 출국시켰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차장을 봤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지금 몽골에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 보호하에 있고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온 것 같았다. 보름 후 인천공항 특별 입국장에서 나는 가족을 만났다. 순이와 은별이가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 나는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다. 세 사람 모두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여보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은별이도 무사하고 은별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별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국정원이 마련해준 정착 지원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순이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울었다고 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은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나는 정부의 도움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다. 방송국 기술 경력을 살려 나만의 미디어 회사에서도 일자리 제의가 왔지만 나는 같은 처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택했다. 기자회견 이후 북한은 격렬히 반발했다. 나를 배신자, 거짓말쟁이,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변명을 믿지 않았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폭로한 후 북한은 더 이상 남침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한국군과 미군은 최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김정은 정권은 결국 한 발 물러서야 했다. 6개월 후 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내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했다.
방송국의 선전 체계, 주민 통제 시스템, 정보 조작 방식. 박성호 씨,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한 의원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체제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바깥 세상은 여러분이 배운 것과 다릅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순이가 만든 김치찌개였다. 남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북한에서 먹던 것과 조금 달랐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따뜻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은별이가 말했다. 무슨 발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아빠에 대해 발표했어요. 전쟁을 막은 영웅이라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은별아, 아빠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영웅이잖아요. 아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순이와 은별이가 함께였고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탈북민 교육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새로운 탈북민들 앞에서 내 경험을 나눴다. 여러분,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셨지만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낯선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탈북 결심할 때 물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방송 관련 일을 했었어요. 평양 라디오 방송국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누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선생님은 용기를 내셨잖아요.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받고 탈출할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나는 깨달았다. 내 탈북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국정원에서 후속 조사 결과를 알려왔다. 북한이 실제로 남침을 위한 대규모 군사력 집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더 많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만약 내가 그 정보를 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한반도는 다시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2년째 되던 해 나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다. 신분증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박성호, 은별이는 고등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순이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동네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평범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다.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남한산성을 걸으며
은별이가 물었다. 아빠,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고 싶구나. 아빠가 일했던 방송국도 보여주고 내가 태어난 병원도 가보고 하지만 그때는 자유로운 땅이 되어 있을 거야.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이 올까요? 올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해. 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쏟아졌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다. 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가족과 남한산성에 다녀왔다. 2년 전 두만강을 건넜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여기 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안다. 앞으로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북쪽 어딘가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도 빛이 닿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을 위해, 자유를 위해,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내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조선중앙TV 직원이었던 박성우는 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박성우가 태어났다. 전쟁을 막고 진실을 전하고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였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삶을, 이 두 번째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밤하늘의 별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별보다 더 밝은 것이 있었으니까.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빛.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한반도 전체를 비출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평범한 방송국 직원이었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된 전쟁은 막을 수 있었고 가족도 기적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실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편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자유의 빛이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